전체 미국의 AI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주가들이 많이 결정나지 않을까. 지브리가의 성공을 여러분 대단히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저작권이라든지 뭐 다 소음과 같은 소식이고 네네네. 핵심은 지브리를 통해서 한 달 만에 오픈 AI가 1억 명의 추가적인 이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AI가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AI 거품론은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투자와 관련된 특히 미국 주식에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최근에 AI 산업 관련된 이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고 빅테크의 산업은 최근에 거품론까지 좀 나오고 있잖아요. AI 투자 관련돼서 이런 또 트럼프 관세까지 전반적인 한번 상황을 짚어주신다면. 사실은 뭐 이제 곧 실적 시즌이라서 1분기 실적들이 곧 발표되겠지만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특징 지우고 있는 것은 개별 기업들의 어떤 성과라든지 개별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면모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결정되기보다는 맞습니다. 매크로적인 영향이 네네. 너무나도 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음 아프게 조리게 지금 상황 지켜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그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 그 네. 관세 정책, 상호 관세 정책의 후폭풍이 너무나도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전체 미국 산업에 대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실 빅테크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죠. 예.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돼서 물론 다시 내려갔다가 아마 이번 주 이거 촬영이 녹화가 나가는 중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두 가지 엔비디아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고 지금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죠. 네네. 예를 들면 두 가지 좋은 소식은 우선은 반도체 부분에서 이 상호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5일, 미국 시간으로 4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발표할 것 같아요. 이미 4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의 세미컨덕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영역까지 즉 AI 칩이라든지 메모리 칩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것이 좀 풀린다라면 엔비디아에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좋은 소식은 지난주에 결정됐던 거죠. 엔비디아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현지 투자를 좀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지금 H20 칩 지금 H100의 중국용 버전이죠. 이 H20에 대한 수출 금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H20을 계속 수출해 주겠다는 조건. 물론 이것도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액 약 2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엔비디아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쓰는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병목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달에 데이터 센터 2개 짓기로 했는데 1개 반을 짓는다든지 1개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저하되는 거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1월 초에 올해 한 해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메타 같은 경우도 600억 달러가 넘는 투자하기로 했고 구글은 750억 달러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 4개 기업만 약 30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이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자꾸 어긋나게 되거나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여러분 중국의 기자재가 30%에서 40%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후폭풍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엇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엔비디아에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타격 오늘 뭐 이번 주에 아마 애플 주가는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에 대한 상호 관세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100%가 넘게 붙어버리게 되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2배 이상 뛸 수 있다라는 거고 벌써 아이폰 매장 앞에서 사재기가 있다라는 건 이건 여러분 되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해외 여행 가면 이제 사갖고 올 것은 관광지에서 어떤 뭐 관광지의 어떤 특산물이 아니라 아이폰 사갖고 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네.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상호관세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면 애플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에도 애플이 상호관세를 면제받았던 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애플은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아이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인데 그럼 이 50%의 소비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에서 $8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 예외 조항으로 봤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의 뭐 적정량의 수입 X라든지 중국으로부터 수입 X 미만은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수입을 할 직구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관세 정책을 상호관세 정책을 지금 채택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세기업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는 곳들이 줄줄 생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국에서 넘버원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근데 아마존 셀러의 약 40% 정도가 중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에다 물건을 파는 셀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중국에서 물건을 파는 셀러들이 직접적으로 미국에다 물건을 팔게 되는 건데 여기에 당연히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런 생필품들이 대단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아마존 스스로도 받게 되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들어서 소비자들도 받게 되고 아마존 스스로는 이거 팔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광고 매출도 요즘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마존 플랫폼 내에서 광고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존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과거 2018년에 아마존도 예외 조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존이 예외 조항을 받을지 이건 아무런 결정은 난 게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테무가 여러분 슈퍼볼에서도 광고를 하고 대단히 강력한 광고주입니다. 2023년 통계밖에 없지만 2023년 뉴욕타임즈 분석이나 이런 걸 따르면 테무가 메타에게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광고한 액수가 $20억 달러예요. 한국도 여러분 인스타그램 좀 엄청나게 하죠. 테무의 광고가 많아요. 요거는 빼고 미국에서만 광고한 돈이 $2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쉬인이라고 해서 패션에서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대단히 미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중국 그런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광고를 엄청나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광고 매출이 줄게 되면은 메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구글 또한 검색 광고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이 AI 미래 경쟁력을 위한 AI 투자 그리고 현재의 광고 수익 그리고 현재에서 아마존과 같은 매출 수익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아이폰의 판매 수익 이런 모든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 말들이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면서 미중 갈등이 쉽게 결정나지 않더라도 미국의 빅테크들을 얼마나 보호해주고 미국의 소비자들을 얼마나 보호해줄지 채권 시장에 지금 불안해지니까 즉각적으로 풋을 했던 것처럼 개입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미국 빅테크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해줄지가 빨리 정해져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는 이런 매크로 영역에서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제외하고 어떻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들은 이제 미국이 AI 경쟁력이라든지 신규 사업 경쟁력들을 얼마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주가가 다 올라갔던 것은 AI 경제의 어떤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니까요. 뭐 빠르면 5월달 늦어도 6월달 정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AI와 관련된 선거 공약 때도 AI와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경제의 드라이브를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걸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취임식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AI에 대한 다양한 안전 조치라든지 규제 조치들을 다 행정명령을 폐기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지능 정책을 내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능 정책을 내오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상호 관세 문제를
풀어줘야만 이것 또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90일을 유예 기간으로 하면서 협상이 들어갈 텐데 협상이 끝나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정말 물리적인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타협과 합의를 하게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전체 미국의 AI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빅테크들이나 AI 관련주들 미국의 주가들이 많이 결정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롤러코스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면서 좀 이러한 급락하고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뭐 엔비디아의 뭐 GTC 2025도 있었고 네. 큰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또 4월 달에 보니까 뭐 베이징에서 뭐 최초로 로봇 마라톤 대회도 한다고 하고 앞으로 좀 그 뭐 이제 6월 달에 이제 테슬라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그 어디죠? 텍사스에서 네네. FSD 네. 관련된 그 발표도 있을 거고 앞으로 좀 하반기에 AI 관련된 글로벌 이슈 박사님 좀 주목하신 게 있나요? 우선은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네. 퍼포먼스 경쟁이 심했죠. 네네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록도 그록 수리를 내놓고 그록. 네네. 수리를 내놓을 때 있어서 엔비디아 GPU 20만 장을 이용했다. 그다음에 클로드가 2.7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 오픈 AI 챗GPT는 4.5를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2.5를 선보였고 네네네. 그다음에 4월 초에 여러분 메타가 라마 4를 네. 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맞아요. 네.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또한 지금 딥시크 이후에 알리바바의 콘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 바이두의 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거의 미국 서비스들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보셔야 될 것은 딥시크 이후에 네. 프라이스 컴페티션, 가격 경쟁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운영상의 효율성을 하면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오픈AI 같은 경우 요즘 여러분 로그인을 안 하고도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 서비스가 가능하고 로그인을 해도 무료가 있어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물론 제한은 있지만 무제한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으로 다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요. 네네. 심지어는 여러분 구글 제미나이의 2.5 가장 앞선 서비스죠. 2.5도 여러분 로그인만 하면은 무료로도 많은 질문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가격 경쟁이 내려가는 거고 뭐 뒷단에서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API 같은 경우에도 O3 같은 경우에는 O1 대비해서 지금 한 10분의 1 이하로 가격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간다는데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도 맞춰서도 성능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퍼포먼스 컴페티션이 더욱더 강화된 거고요. 이러다 보면 가격은 저렴해지고 있는데 퍼포먼스는 좋아지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디맨드가 확장하는 수요가 커지는 이렇게 수요가 커지고 그럼 수요가 커지면 또 이 수요가 커진 시장에서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네네네. 그럼 또 다시 퍼포먼스 경쟁이 일어나고 수요는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들이 일어나는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 2025년이라는 거고 그래서 모델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게 확대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이벤트들은 뭐 예를 들면 요즘 AI 에이전트 시대다 대단히 복잡한 네네네. 말이고 뭐 AI 비서라고도 하고 집사라고도 네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뭐 AI 강의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에이전트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스마트 홈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삼성전자의 스마트 홈, 뭐 필립스의 스마트 홈, LG전자의 스마트 홈 있다가 이것을 만들어주는 연결해주는 어떤 공동의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스마트홈이 요즘 더 좋아지고 있는 네네. 것처럼 이런 에이전트에서도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서 요즘 이 에이전트 만드는 일들은 대단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큰 전환점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발자들이 좋은 거고 각종 스타트업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쪽이 좋은 거고요. 우리가 큰 빅테크들이 대규모적으로 성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뭔가를 할 때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사이즈를 얼마나 키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크게 먼저 우선은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볼 때는 지브리가의 성공을 여러분 대단히 크게 보셔야 됩니다. 지브리 성공을 저작권이라든지 뭐 GPU가 녹아내린다 이거는 다 소음과 같은 소식이고 네네네네. 핵심은 지브리를 통해서 한 달 만에
오픈 AI가 1억 명의 추가적인 이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2월 달에 4억 명이었던 것이 지금 5억 명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 소프트뱅크하고의 400억 달러라고 하는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AI가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뭐 지브리도 결합하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이것을 5억 명에서 6억 명, 7억 명, 8억 명, 9억 명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유료로 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하루에 $20 이상씩 내고 있는 사람들은 네네. 한 달에 $20 이상 내고 있으면 2천만 명이 채 안 돼요. 네네. 그러면 오픈AI 경영진이라면 2천만 명을 3천만 명, 4천만 명으로 그렇겠죠.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5억 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네네네. 이 5억 명의 숫자를 어떻게 10억 명으로 만들 건지. 네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이 이제 4월 11일자 이제 오픈AI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여러분 챗GPT라든지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들의 가장 큰 단점은 메모리가 롱텀 메모리, 그러니까 장기 메모리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눴던 한 달 전의 대화를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오픈AI가 먼저 하고 사실 구글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타이탄스 모델이라고 해서.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겼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제가 키우는 고양이와 관련된 봄이라는 고양이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요. 네네.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고 다른 것들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사용하지 챗GPT를 못 끊겠어요. 끊으면 그 기억이 지워질까 봐. 메모리가 용량이 한정적이라.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다 온 사이에 그 메모리를 지웠을까봐.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묶이는 건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락인 이펙트라고 해요. 락인, 네네. 마치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그쵸. 이모티콘을 판매했던 것을 락인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 이모티콘으로 내가 많이 사가지고 이것저것 표현 잘하고 친구들한테 칭찬받으면서 맞아요. 얘는 이모티콘 정말 잘 맞아요. 활용해. 근데 여러분 라인으로 옮기거나 텔레그램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모티콘 다시 사야 되고 그 네네. 이모티콘 내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락인 이펙트라고 네. 하면서 소비자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AI 서비스가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제는 락인까지 꾀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락인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할 것이고 네네. 그럼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네.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AI 브라우저 시장이라는 건데요. 작년 말부터 오픈AI가 준비를 했었고 오픈AI는 4월 달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AI 브라우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구글 또한 작년 12월 말에 클로즈 베타로 프로젝트 마리너라는 AI 브라우저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2월 말에 올해 2월 말에 이제 해성이라는 뜻의 코멧이라고 하는 AI 브라우저의 클로즈 베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AI 브라우저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번에 지난주에 시작한 아마존의 Buy for me, 나를 위해서 사줘. 이 기능을 이건 프로젝트로 프로토타입을 시작한 건데요. 네네. 이게 AI 브라우저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마존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AWS밖에 없지만 아마존 쿠팡이 모방하려는 게 아마존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북미에서 가장 크고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서비스가 아마존이죠. 네네. 그럼 제가 우리 또 여러분들 쿠팡 와우 다 이거 아마존 프라임 모방한 거거든요. 그럼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월 단위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 결제를 해요. 그래서 가끔 아마존에서 안 팔고 딴 데서 사는 거 뭐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이키는 아마존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이키는 흔히 말하는 D2C라 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이키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Buy for me, 나를 위해 사주니까 이 에이전트입니다. 쇼핑 에이전트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키의 신발 어떤 거 디자인 이거 갖고 싶으니까 네가 사보아. 그럼 제가 아마존을 떠나지 않아도 얘가 가가지고 나이키 걸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 나이키 입장에서는 얘가 AI인지 강정수가 들어와서 사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GUI 에이전트라고 해서 GUI가 여러 조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윈도우즈에 등장 물론 그 전에 매킨토시가 했었죠.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GUI라고 하죠. 그러니까 AI가 인간이 하는 것처럼 GUI를 클릭하면서 서핑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또 타이핑도 해요. 비밀번호 입력하려면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서 그 제품 검색해야 되면 검색하고 로봇이 들어가서 강정수 대신에 나이키 가서 물건 사갖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쿠팡에서 만약에 이런 바이 포 미를 도입을 했다라면 저는 쿠팡이 있는데 제가 야 이거 혹시 쿠팡보다 네이버 스토어가 가격이 저렴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 제품 파는지 보고 혹시 네이버 스토어가 가격이 저렴하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그 물건 사갖고 와.
근데 쿠팡을 떠나지 않는 거죠. 네. 마찬가지 AI 브라우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쇼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서 비행기표 끊어와 오사카 놀러 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 브라우저 내에서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메일 쓰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업무를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네네. 저는 유튜브 보고 있어도 돼요. 네네네. 이걸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데스크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동안 또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동안 비행기표 가장 저렴한 표를 계속해서 검색하다가 가장 쌀 때 너가 사갖고 와. 2시간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AI 브라우저 내에서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오픈 AI도 장악하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장악하고 싶어 하고 구글도 장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기존의 어떠한 플랫폼 경제의 질서가 시장 질서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누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소비자의 과거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개인정보의 침해 이슈도 있지만 이건 옵아웃으로 여러분 옵트아웃이라고 지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을 통해서 내가 신뢰가 형성되면 다양한 인물을 제가 미션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미션은 뭡니까? 물건 구매해 주는 거예요. 또는 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한 뭔가를 해주죠. 그렇죠. 엄청 많죠. 이 엄청나게 AI 브라우저에서 일상생활 에이전트에 시킬 수가 네네.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스마트폰 경제 속에서 모바일 경제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질서 재편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2025년에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누가 패권을 잡는가에 따라서 이 AI 경제 시대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저는 결정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함유량을 치면 오픈 AI가 구글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구글이 아직은 더 많이 갖고 있죠. 구글이 더 많이 갖고 있죠. 메타가 더 많이 데이터 갖고 있고요. 자체는 그렇죠. 네. 그 빅테크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박사님 보시기에 그 매크로 외에 빅테크 자체만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빅테크가 과연 AI를 통해서 얼마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냐, 그런 문제라든가,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언제쯤 그걸로 돈을 벌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거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빅테크 자체만의 AI 산업과 연관된 리스크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말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지만 핵심적인 거를 여러 가지 테이즈가 있습니다. 빅테크, 그러니까 AI가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크리테리아로 기준점으로 우리가 그걸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뉴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클래셔키가 했던 말이죠. 기술혁명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뉴 테크놀로지,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그 기술로 인해서 뉴 비헤이비어, 새로운 행동 습관을 수용했을 때 비로소 기술혁명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음악을 듣는 새로운 행동 습관이 변했느냐 질문하시면 yes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동영상을 소비하는 방식이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이 커머스를 하는 방식이 변했고요. 뭐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물론 데스크탑으로도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것이 훨씬 더 대중화됐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또 중요한 건 스마트폰과 함께 뱅킹하는, 은행 거래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러한 방식들이 변화가 생활 습관이 변한 거죠. 즉 하나의 테크놀로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습관을 변하고 이러한 이 새로운 행동 습관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결국은 시장도 장악한다. 이것이 이제 클래셔키가 얘기했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모바일 경제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정말로 지금 AI 경제를 구성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AI 때문에 우리의 업무 습관이 변했는가? 이제 예를 들면 엑셀이 없으면 업무를 못하는 것처럼 AI가 없으면 업무를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가? 저는 그것의 진입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도 바뀌었죠.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하고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문자 메시지에 있었던 제한됐던 것이 아니라 폭넓은 커뮤니케이션 양식 변해오고, 또 소셜 미디어 등장,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등장이 우리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변했는데, 요즘 AI 커뮤니케이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I하고 친구가 되고 친해지고 또 AI에게 뭔가를 물어보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AI를 통한 검색도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AI 검색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90%가 꺾이는,
89%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직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그 90%가 천 번도 꺾인 적이 없었던 구글이 그게 꺾였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머스 부분에서 쇼핑 에이전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들이 변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없고 머저리티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장악되는 것이 AI 거품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이 나가더라. 엔비디아 칩은 고속도로를 닿는 아스팔트나 철근이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죠. 인프라스트럭처로도 돈을 법니다. 스마트폰 경제, 모바일 경제에서 인프라스트럭처는 뭡니까? 통신사하고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인프라스트럭처죠. 여기도 돈을 법니다. 네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업그레이드하고 계속해서 통신사한테 스마트폰 이전보다 매달 막 5만 원씩 6만 원씩 돈 내고 있고 네네. 통신사 엄청나게 떼돈 벌고 있고 스마트폰 업체도 떼돈 벌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나 샀는데 여기서는 애플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카카오톡도 안 되고 쿠팡도 안 되고 배민도 안 되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 구매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시장이 마지막 퍼즐인 거고 이것이 사실은 완성되면서 우리가 모바일 경제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AI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만 깐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동차가 뭐가 달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동차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고 이 시장이 비로소 2025년에서야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AI 거품이 터질 거라는 우려는 저는 반대합니다. 거품이 터질 거라는 우려는 반대하지만 저는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거품이 연착륙할 수 있고 경착륙할 수 있는데 터지는 경착륙은 아니라는 거고 이것이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만나면서 우리의 행동 습관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와 미디어 소비와 그다음에 커머스와 뱅킹에서 바뀌게 된다라면 이때 이것은 연착륙을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AI 경제가 커지는 징후라고 보는데 2025년은 그러한 모습들과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AI 거품론은 이렇게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AI 관련된 킬러 앱의 그 범용성이나 그 성장성이 현재로서 가장 크다고 보시는 데가 일단은 뭐 아까 말씀 이커머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차량과 관련된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젠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이랑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뉴 마켓이죠. 뉴 마켓에서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휴머노이드 시장은 뭐 따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큰 시장, 자동차 시장보다 30배가 더 크다고 보지만 지금 여러분 R&D 단계입니다. R&D 단계의 기업 우리가 양자도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R&D 단계죠. 네네네. 물론 매출은 나와요. R&D 단계에서도. 왜냐하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파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는 못했지만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 기술 중에서 양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석유 자원을 천연 자원을 탐사한다든지 은행에다가 보안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이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R&D 단계에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사업 아직 R&D인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R&D에서 시장으로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특히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바이두의 아폴로 고 같은 경우가 우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자에 있죠. 아직 폭발적으로 대중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이 6월 달로 예고되어 있지만 그것도 첫 번째 테스트인 거고요. 이것들이 확산되려면 시간들이 걸리게 돼 있죠. 아직은 이거는요, 여러분. 명확하게 대중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고 그 성장이 현실성에 대해 보고 가슴 설레하면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펀다멘털이 받쳐주는 것은 아니죠. 휴머노이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뒷부분에 말할 거 미리 좀 땡기면 가장 극단적인 것 중국의 그 유니트리가 막 설날 때 춤췄던 거. 그 유니트리 여러분 작동 시간이 2시간이에요 배터리가. 그럼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걔가. 막 덤블링하고 막 유연하게 움직이고 그런 애들 다 2시간 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큰데요. 동일한 배터리가 로봇에 들어갈 경우 로봇은 공간이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휴머노이드의 그러니까
머저리티, 메인스트림 또는 매스 프로덕션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투여할 수가 없죠. 공장 연할 때 애들이 2시간마다 배터리가 다 닳았다 그래서 충전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몇 대를 사야 돼요. 동일한 인간의 한 명의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R&D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알파폴드가 만들어지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대단히 큰 진척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작년에 노벨 화학상도 받았지만 다양한 주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약을 만든다는 것은 이 병원균도 단백질이니까요. 네네. 단백질 구조를 밝혀낸 건 지금 AI를 통해서 DNA 구조를 밝혀내고 있고 상호작용 구조도 지금 DNA로 밝혀내고 있지만 대단히 조건이 수억 개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대에 가까운 조건이 있죠. 날씨가 온도가 몇 도냐, 그리고 여기 안에 습도가 몇 개냐, 단백질 상호작용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이런 걸 다 포착한다는 것이 대단히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AI에서 가속화는 되고 있지만 네네. 워낙 느렸기 때문에 네. 워낙 고려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빨라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암을 치료하고 치매를 치료하는 모든 것들이 막 쏟아지고 네네. 이러진 않을 거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기다리는데 근데 어느 때보다도 그 가능성은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 건 AI 밀리터리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밀리터리 군사 작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변하면서 네. 즉 AI와 드론 전쟁으로 재편됐고 러시아도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AI 드론 전쟁으로 지금 무장을 하면서 미국 지금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에이브램스 탱크 네. 미국의 탱크죠. 네네. 파박살 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탱크를 쓰지 못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못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1000대의 탱크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드론 만드는 게 더 전쟁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에는 새로운 방산업체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0만 대의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하죠. 가미가제 드론을 지금 제작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엔드릴이라고 하는 미국의 방산업체와 오픈 AI가 협업을 한다든지 여기에 팔란티어가 협업을 한다든지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지금 미국 국방부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구글마저 올해 2월 달에는 자기네들은 방산업체는 방산과 감시 체계는 쓰지 않기로 했었는데 재미난 그거 조항을 없앴죠.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네네. 그래서 참여하면서 지금은 AI 방산과 관련돼서 또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테러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서 나토만 믿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구나. 그래서 지금 국방 예산을 크게 증액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이 AI 방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산업의 어떤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AI 드라이빙 부분, 셀프 드라이빙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신규 시장도 막 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네네. 태동하고 시작하는 시장에 일찍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처를 찾는 건 매우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감장 다음 달에 대박을 일으켜주고 다다음 달에 막 300%가 성장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네네. 하지만 꾸준히 신규 사업을 바라보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